내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바보로 만든 자가 바로 이 집안에 있거늘 서방님께서는 어찌 이리 잠만 청하려 하십니까? 촛불조차 숨을 죽인 적막한 첫날 밤 수줍은 새색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서늘한 일갈이 방안을 때렸습니다. 이생은 소스라치게 놀라 갓을 떨어뜨렸고 눈앞의 신부를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낮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며 실성한 듯 웃어대어 온 도성의 비웃음을 샀던 그 바보 처녀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생을 꼬박 노려보는 눈빛은 그 어떤 책사보다 영민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빚쟁이에게 쫓기듯 팔려온 이 혼인에 사실은 온 집안을 피로 물들릴 만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탐정 실화극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민담과 야담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때는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참판댁에 차디찬 서리발이 내렸습니다. 주인인 이 참판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옥사하였고 남겨진 외아들 이생은 가문이 명예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낡은 도포 자락은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고 서책을 팔아 연명하던 삶은 급기야 도성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 금업자 장씨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복의 이생원. 오늘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자네 선산의 묘지까지 다 파헤칠 줄 알게나. 장씨의 서슬 퍼런 호통에 이생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장씨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도성 최고의 권세가인 권 판서댁에서 셋째 딸을 치워줄 사윗감을 찾는데 그 자리에 응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권 판서라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과도 닿아 있는 자였으나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셋째 딸의 평판이었습니다. 8살에 열병을 앓은 뒤로 정신줄을 놓아 제 이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마당의 개미를 보며 침을 흘린다는 권씨 가문이 수치 바보 처녀가 바로 그의 정혼자였습니다. 혼례 당일 마을 사람들은 이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양반 체면에 밥 한 그릇에 바보한테 장가를 가다니 세상 말세로구먼. 초래청에 들어선 이생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화롯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어야 할 신부는 예법은커녕 연지 곤지를 찍은 얼굴로 헤헤, 떡 주나? 떡 주는 거야? 라며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리개 너머로 언뜻 보이는 신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허연 침이 고여 있었지요. 이생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져야 합니까? 원수 같은 가문의 사위가 되는 것도 모자라 평생을 바보의 수발을 들며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그때의 이생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떠들썩하던 잔치 소리도 잦아들고 사방에 어둠이 깔린 뒤에야 이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방에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신부가 여전히 족두리를 삐딱하게 쓴 채 바닥에 떨어진 대추알을 만지며 옹알거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어 이생은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임자, 배가 고프겠구려.
내 비록 못난 남편이나 그대를 굶기지는 않으리다. 이생은 밖으로 나가 식은 밥 한 덩이와 국 한 그릇을 정성껏 챙겨와 신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신부는 밥상을 보자마자 손으로 밥을 움켜쥐며 히히 맛있다. 서방님 최고! 라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이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서찰 뭉치를 꺼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허울뿐인 부부로 살아가야 할 앞날이 막막해 눈물을 훔치던 그때였습니다. 문 밖의 기척이 사라졌으니 이제 그만 울음을 멈추시지요. 낭낭하고도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생이 고개를 들자 방금까지 침을 흘리며 웃던 신부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입가에 침을 닦아내더니 번개 같은 동작으로 일어나 방문이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옷가지를 추스르고 이생의 앞에 정좌하여 앉는데 그 기품이 마치 서리빨 치는 겨울 달빛 같았습니다. 이생이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리고 있자 신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천치 행세를 한 것은 이댁 숙부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영민하여 이생의 시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의 아버님이신 이 참판 어른께서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금등지사의 행방 때문이었습니다. 바보 아내의 입에서 나온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조정의 기밀에 이생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신부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혼인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서방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한 토씨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두 가문이 살 길입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들어오는 신방안 절망뿐이던 이생의 가슴 속에 서서히 거대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이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신부의 입술 끝을 주시했습니다. 신부 권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10년 전의 그날을 복기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친부였던 권 판서는 당대 제1의 청렴한 관리였으나 권력에 눈이 먼 동생 권 노미 즉 지금의 권 대감에 의해 은밀히 독살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광경을 목격한 신부는 살기 위해 스스로 혀를 깨물고 미친 척을 하며 바보의 탈을 써야만 했습니다. 숙부는 아버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죄를 서방님의 아버님께 씌웠습니다. 독약이 든 함을 전달한 이가 바로 서방님의 부친이라는 거짓 증언을 조작했지요. 신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숙부가 조카딸인 자신을 몰락한 가문의 이생과 혼인시킨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생의 가문을 완전히 감시하에 두고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권 판서의 비밀 서신을 찾아내어 영원히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생은 분노로 인해 전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사하며 남긴 마지막 유언, 억울해하지 마라, 때가 되면 진실이 너를 찾을 것이다라는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진실이 바로 이 바보를 자처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이생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숙부는 우리가 서로 원망하며 무너질 것이라 믿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 방심이 우리의 유일한 틈입니다.
신부는 머리카락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꺼내 손가락 끝을 그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하얀 비단 위에 번졌고 이생 또한 주저없이 자신의 손을 그어 그 피를 섞었습니다. 내 반드시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그대의 원한을 갚아주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촛불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무능한 남편과 바보 아내로 살아가겠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을 품기로 맹세한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생은 신부가 일러준 대로 부친이 생전에 숨겨두었던 서찰의 조각을 찾기 위해 밤마다 서재를 뒤졌습니다. 바보 아내의 지략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거나 나비를 쫓으며 숙부의 첩자들을 방심시켰고 밤에는 이생에게 가문이 숨겨진 인맥과 장부를 파악하도록 도왔지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숙부 권대감의 신복인 집사놈이 이생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비바람 치는 밤 이생이 마침내 부친의 친필이 담긴 밀서를 찾아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그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는 권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이놈! 몰락한 가문의 자식이라 가련히 여겨 거두어 주었거늘 감히 영모의 서신을 품고 있었단 말이냐? 권 대감은 이생이 찾은 밀서를 빼앗아 불태워버리고는 그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생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려던 찰나 신부가 머리를 산발한 채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히히 서방님, 나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나도 같이 가. 떡 주면 갈래. 라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권 대감은 혀를 차며 천치 같은 것, 내놈 남편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매달리는 척하며 이생의 귀속말에 아주 짧고 강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뒷마당 우물 옆 개구멍으로 달아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신부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듯 포졸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마당의 장독대를 깨트리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포졸들이 바보 신부를 떼어놓으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생은 신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빗물에 눈물이 섞여 흘렀으나 이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가사는 몰수되었고 이생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엔 반드시 살아 돌아와 아내를 구하겠다는 서늘한 투지가 타올랐습니다. 도성을 빠져나온 이생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도포는 갈기갈기 찢겼고 신발도 한 짝 잃어버린 채 피 묻은 발로 산길을 헤맸지요. 권 대감은 이생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보 아내의 지참금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딜 가나 이생을 향한 손가락질과 침 뱉는 소리가 가득했으니 어제의 선비는 오늘의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생은 어느 이름 모를 산자락에 무너진 초가집에 몸을 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의 의식이 흐릿해지던 순간 그는 품 안에서 신부가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찔러 넣어 주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금부치가 아닌 말린 약초 몇 가지와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지금의 고통은 훗날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초를 팔아 연명하며 저를 잊지 마소서.
소첩 바보의 탈을 쓰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당신의 칼날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신부의 필체는 강인했고 그 뜻은 깊었습니다. 이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몰락한 것은 끝이 아니라 권대감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사라져 힘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선비의 자존심이었던 낡은 갓을 벗어 던지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생은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고 약초꾼들의 뒤를 따르며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권세가들의 횡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서는 보이지 않던 진실이 흙먼지 날리는 장터에서는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지요. 몰락은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한낱 유약한 선비였던 그를 단단한 무사로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읽는 지략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담금질이었습니다. 이생은 더 이상 정갈한 선비의 몸가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갯벌의 소금 장수로 때로는 저잣거리의 백정으로 변장하여 팔도를 유랑했습니다. 신부가 비단 주머니 속에 적어준 명단은 과거 부친에게 은혜를 입었으나 권대감의 핍박에 숨어 지내던 충복들이었지요. 그들을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으나 이생은 그 과정에서 도성 안의 권세가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민초들의 거대한 정보망을 발견했습니다. 보게 이번에 권대감이 세금을 올린 이유가 임금님의 눈을 가리고 사가의 비밀 창고를 짓기 위해서라더군. 주막 구석에서 들리는 취객들의 웅성거림, 시장 상인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소문들이 모두 이생에게는 권대감의 목을 칠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생은 방랑하며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대감이 전국 각지에서 고혈을 짜내어 모은 재물이 어느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를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맞이하는 밤은 차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품속에 간직한 신부의 붉은 댕기를 만지며 버텼습니다. 자신이 흙바닥을 구르는 동안 그녀 또한 도성 한복판 적진의 심장부에서 바보 연기를 하며 숙부의 수발을 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대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내 반드시 만인의 눈앞에서 저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리라. 어느 날 이생은 남도 끝자락의 한 어촌에서 부친의 옛 호위무사였던 장치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권대감의 자객들에게 쫓겨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은둔하고 있었지요. 장칠은 이생의 눈빛에서 과거 이 참판의 기계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방랑의 끝에서 이생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억울한 영혼들을 이끌 거사의 수장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장칠의 안내를 받아 안개 자욱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눈먼 노인 서공이 살고 있었지요. 서공은 한때 권 판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사를 논하던 문장가였으나 권 대감의 난행에 눈을 잃고 쫓겨난 비운의 귀인이었습니다. 이생이 부친의 유품인 서표를 내보이자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표의 질감을 더듬더니 이내 통곡하며 이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참판 어른의 기계가 이 서표에 서려 있거늘 이제야 주인을 만났구려. 서공은 방바닥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해진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권 대감이 형인 권 판서를 독살하기 위해 약재를 구입한 내역과
이생의 부친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매수한 날짜가 소상히 기록된 비망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권대감 일당을 단숨에 파멸시킬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실의 사초였습니다. 하지만 서공은 증거를 바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칼이라면 그것을 휘두르는 법도는 지략이네. 자네가 분노에 눈이 멀어 도성으로 뛰어든다면 권대감은 그 증거를 태우고 자네를 먼저 죽일 것이야. 그날부터 이생은 서공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장칠에게서 몸을 지키는 호신술을 익혔고 밤에는 서공과 함께 권대감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 경문과 상소문을 다듬었습니다. 이생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비수처럼 날카로워졌고 그의 책략은 바둑판 위의 수처럼 치밀해졌지요. 서공은 이생의 성장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바보를 자처한 자네 처가 10년을 견뎠네. 자네의 한 번의 외침은 그 10년의 인내보다 무거워야 하네. 이생은 서공에게 큰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귀인을 만나 얻은 이 힘으로 이제는 안개 속을 벗어나 피냄새 진동하는 도성 한복판으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생은 도성 외곽에 버려진 사찰에 머물며 스스로를 담금질했습니다. 서공에게 전수받은 비책들은 하나하나가 권대감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었지요. 그는 매일 새벽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고 밤이면 촛불 아래 권대감의 권력 구조를 지도로 그려보며 허점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이생의 손에 든 것은 부드러운 붓이었으나 그 기운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수의 칼날보다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권대감의 집안에서는 신부 권씨의 외로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부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마당에 흙을 퍼먹거나 찢어진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등 더욱 처절하게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권대감은 그런 조카딸을 보며 제 아비 닮아 영민하던 년이 결국 저 꼴이 되었구나라며 비웃음을 흘렸고 그 방심한 틈을 타 신부는 숙부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의 위치를 파악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생이 보낸 비밀 전령이 담을 넘어 신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보름 뒤 전하께서 능행을 가시는 날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될 것이오. 부디 그때까지 무탈하시오. 신부는 그 쪽지를 씹어 삼키며 눈물을 억눌렀습니다. 그녀 역시 답신으로 숙부의 비밀 창고 열쇠를 본뜬 밀랍 인장을 보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만은 하나의 검이 되어 권대감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거사일이 다가올수록 도성의 공기는 팽팽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생은 방랑하며 모은 민초들의 증언과 서공의 사초 그리고 신부가 목숨 걸고 빼낸 장부의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 완벽한 상소문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권대감이 왕실의 권위까지 침범하려 했던 역모의 증거를 집대성한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숙부여. 바보라 여겼던 조카딸과 죽었다 믿었던 사위가 그대의 천하를 무너뜨리러 갈 것이니 이생의 눈동자에는 서슬퍼런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임금의 가마가 도성 밖 능행길에 오르자 길가에 엎드려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남루한 차림의 한 사내가 뛰쳐나와 징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격쟁이였습니다. 전하, 억울하게 죽은 신료들의 원혼을 달래주시고 조정에 숨어든 독사를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포졸들이 사내를 제압하려 했으나
임금은 가마를 멈추고 사내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생이었습니다. 권 대감은 당황했으나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전하, 저자는 영모의 자식으로 도망치다 미쳐버린 자입니다. 제 조카딸인 바보와 혼인시킨 것도 가련히 여겨서였거늘 이제는 은혜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리는군요. 권 대감은 이생의 상소문을 빼앗아 찢으려 하며 자신의 집에 감금되어 있던 조카딸 권 씨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자의 아내인 제 조카딸입니다. 이 아이의 입으로 저자가 얼마나 실성했는지 확인하시지요. 산발을 한 채 끌려온 신부를 보며 백성들은 혀를 찾고 권 대감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는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척하다가 돌연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입가에 흐르던 바보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신부는 품 안에서 숙부의 비밀 인장이 찍힌 장부와 아버지를 독살할 때 사용된 약사발의 파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하, 첩권 씨 10년간 바보의 탈을 쓰고 숙부의 만행을 기록해왔나이다. 신부의 목소리가 대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권 대감이 형을 죽이고 이생의 아버지를 모함한 과정, 그리고 왕실의 재고를 횡령하여 사병을 기르려 했던 영모의 정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술했습니다. 권 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현장에 모인 백성들과 관료들은 신부의 영민함과 용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바보라 조롱받던 여인이 도성 최고의 지략가가 되어 숙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권 대감의 서슬 펄언 권세도 진실의 빛 앞에서는 한낮 아침 이슬에 불과했습니다. 신부가 제시한 비밀 장부와 이생이 서공에게 받아온 독살 기록이 맞물리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임금은 불같이 노하여 그 자리에서 권 대감의 관복을 벗기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바보를 자처한 조카딸의 눈을 속일 순 있어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임금의 사자후가 능행길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며칠 후 도성 저잣거리에는 권 대감과 그 일당이 차명에 처해졌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 참판과 권 판서의 명예는 복권되었고 몰수되었던 가사는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이생을 도망친 선비라 부르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를 바보 신부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1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진실을 지켜낸 천재 여장부와 그 곁을 지킨 의로운 선비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속삭였습니다.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두 사람은 처음 혼례를 올렸던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숙부의 감시도 비열한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정갈하게 치워진 신방 안에서 이생은 신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10년간 바보의 탈 속에 숨겨왔던 그녀의 고단함과 길 위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버텨온 그의 외로움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생은 신부의 족두리를 조심스레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의 지혜가 나를 살렸고 우리 가문을 살렸소. 신부는 처음으로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연기도 차가운 지략가의 미소도 아닌 사랑하는 이 앞에서만 보일 수 있는 여인의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밤, 두 사람은 비로소 허례허식 없는 진정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비천한 시작과 고통스러운 이별을 거쳐 완성된 그들의 인연은 조선 팔도의 가장 아름다운 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의 도리는 엄중하였고 고난 뒤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